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회 주요 현안에 대해 브리핑했습니다. 총회 부서가 기존 10개에서 5개처로 통합되는데요. 네, 각 처의 총무 인선 일정을 공개하고 투명한 총무 인선을 통해서 총회를 하나로 묶어 한국교회의 겨울을 벗어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변현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열린 제104회 정기총회에서 본부 10개 부서를 5개처로 통합하기로 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예장 통합총회는 5일 열린 브리핑에서 부서 축소를 통해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서 중심으로 업무를 운영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겨울을 맞이해서 저희가 이 겨울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부서 중심의 사업 운영을 벗어나서 전체 총회를 하나로 묶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총회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결정입니다. 신설된 총회본부는 국내와 군특수선교처, 해외 다문화선교처, 교육훈련처, 도농사회처, 행정재무처로 구성됩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5개 처의 총무 선출건이 주요 현안으로 보고됐습니다. 총무직에 지원한 후보 15명은 면접과 1차 선정, 최종 선정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13일 인준될 예정입니다. 인준된 5명의 총무는 올해 9월 열리는 제105회 총회 보고 후 정식 임명되며 임기는 4년입니다. 총회는 실력 있는 인재 등용과 투명한 인선 절차, 공정한 기회 제공 등을 원칙으로 총무를 선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총회에 합당한가, 리더십이 있나, 정확한 인선 원칙과 또 공개를 통해서 투명하게 또 절차적으로 잘 진행하려고 이런 기회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이외에도 미래정책 선포대회 일정도 공개됐습니다. 오는 3월 19일 개최되는 선포대회에는 7개 신학대학교 학생대표와 선교사 대표, 총회 임직원, 증경총회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총회는 대회를 통해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한국교회 100대 개혁과제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변은준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은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선 오늘날 드론을 활용한 선교 전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홍현 기자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다양한 IT 장비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오늘날 드론은 사회 여러 분야에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물류와 의료, 농업, 사회 치안, 인명 구조, 군사작전, 그리고 스포츠와 레저에 이르기까지 드론은 어느새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는 이번에 한세 드론팀과 업무 협약을 맺고 경기도 양평 군민과 함께하는 드론 아카데미를 개원했습니다. 드론을 선교의 도구로 활용하자는 것과 함께 드론 교육의 최적지인 양평군 지역 개발에도 이바지하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정흥호 총장은 드론 아카데미 개원에 대해 선교의 다변화와 다양화에 드론이라는 현대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급박하게 변화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선교의 전략이나 선교의 방향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드론이라고 하는 현대 문명의 기기를 활용하여 또 선교를 다변화시키고 다양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드론이라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이번에 드론 아카데미를 개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서 산간 벽지나 해외 위험 지역 등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 드론을 활용해 구호 물자와 의약품, 의료 서비스, 현장 상황 전달 등을 행할 수 있는 점은 선교사들의 사역에 큰 역할을 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드론을 교육하는 것이 전도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와 함께 드론 아카데미를 진행하는 한세드론 양현호 교수는 이미 드론은 세계 여러 선교지에서 사용되고 있고 선교사들을 위한 IT 분야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드론은 정부의 혁신 산업, 4차 혁신 산업 중에 이제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도 이제 드론이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IT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선교하고 접목된다는 것은 이제 치안 드론으로 따지면 경찰은 직업적인 봉사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이 선교사들이 해야 될 것은 사명적인 봉사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공간 활용 드론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냐 하는 것은 이제 첫째 이제 선교 목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드론을 가리키고 또 드론을 통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 됩니다. 여기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전부 국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봉사활동, 선교활동 하는데 필수적으로 이제 이렇게 가져야 될 그런 컨텐츠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을 아낌없이 활용했던 바울 사도처럼 급하게 바뀌는 시대 속에서 지혜를 모아 사역의 지경을 넓히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중동 평화 구상안이 중동 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홀리랜드 대학 정현우 교수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번에 발표된 평화 구상안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1월 28일 발표된 트럼프의 평화 구상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아요. 요단강 서안지구의 유대인 정착촌에 대해 이스라엘이 주권을 인정하되 앞으로 4년 동안 추가로 정착촌 건설을 못하도록 한다는 것.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국가를 건설하되 국방권과 외국과의 압도약 체결권이 없으며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일 경우에 팔레스타인 국가 경제를 위해 500억 불을 지원한다는 이러한 내용이 이번 발표된 트럼프의 평화 구상안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발표 이후 각 나라가 각자의 이해관계 속에서 입장을 내놨는데 팔레스타인은 일찌감치 반발을 하고 나섰죠. 네, 트럼프는 자신이 내놓은 평안이 그간 국제사회에서 논의되어 Two State Solution, 두 국가 해법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모두가 이렇게 보듯이 이스라엘 입장에 기울어진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사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이 두 국가 해법의 부정적인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던 이유는 팔레스타인 주권 독립국가를 인정할 경우에 국방권과 영공 영해권을 인정하게 되어서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적성국가로부터 최신 무기를 수입하거나 나아가서 이스라엘 적성국가들의 전진기지로 변할 경우에 이스라엘 안보에 치명적인 위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내놓은 평화는 이스라엘의 이런 안보 위협을 불식시켰다는 점에서 상당히 현실적이라는 점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도파 정당 이 청백당의 베니 간츠도 환영할 정도로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은 이 트럼프의 안에 대해서 수용하는 이런 입장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하마스가 장악하고 있는 가자 지역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물론 대부분의 아랍 국가들과 그간 친미파로 비난받아온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대통령인 무함마드 아바스마저도 강경한 이 트럼프 안의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가 중동에 또 다른 변수를 가져오게 되지 않을까 염려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자, 이 트럼프의 중동 평안이 이스라엘에 유리한 것이 사실이고 대부분의 아랍 국가에도 반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아랍 측에서 특별히 팔레스타인 아랍 측의 소요가 있기는 한데 크게 일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내 사라질 것으로 전망이 돼요. 왜냐하면 이 트럼프 안이 중동 평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안이라기보다도 11월 대선에서 유대인표를 의식한 이 선거용이라는 점을 아랍 측에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한대 바람으로 보지 한대 바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팔린 아랍 사람들이 시위에 이스라엘 측이 과잉 대응하여 유혈 사태로 진전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3월 2일 예정된 이 이스라엘 총선에서도 강경 보수파에 유리한 입장을 주고 또 11월 대선에서 트럼프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앞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한 전체 아랍의 이런 반발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만일 그런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현재 이런 친미 전선에 있는 이런 사우디와 걸프 지역의 아랍 국가나 이집트가 반미 성향으로 돌아서지 아니하도록 미리 관계 구축을 잘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우리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국제사회는 복잡한 정치 문제가 엮여있기 때문에 늘 다각적인 해석이 필요한데요. 중동 평화안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홀리랜드 대학 정현호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중동의 평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가 간의 이해관계와 정치 문제가 존재하는 한 중동의 평화를 안착시키는 일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 과제를 위해 끝없이 기도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바로 중동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들 때문에 서구교회는 중동 기독교인들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Across the Middle East, Christians and the church have suffered terrible persecution, yet there is still optimism here. I see the church is standing and standing strong with all of the difficulties and with all of the atrocities and all the persecution. Egyptian-born Yvette Isaac believes that's because they're continuing the testimony of the early believers. I really believe every day a new page of the book of Acts is being written. And Isaac wants the church in the West to know what's happening here. There are brothers and sisters, Christian brothers and sisters who are living there. And if it wasn't for them, first, we will not hear about Christianity in the West. Because of the church in the Middle East, Christianity spread all over the world. Yet she says the pressure on Christians has been enormous. That's where it's all started. And the enemy's focus is to destroy it. The enemy's focus is to empty the Middle East from Christianity. So he's putting all of this pressure. And we have seen all kind of pressure under the people. Isaac hosts a television program to the Middle East, and she believes Christian media can play a big role to help Christians. The church needs to know the truth. The Christian media needs to air and to show the world the stories from there. If we just depend on the secular media, we will get what's their agenda for the world to hear. But awareness is very important. That's why we have many clips of Christian people that they suffer and they tell their stories. One of the stories she tells are the Christians who suffered under ISIS. We go to Iraq and to Syria, and we go to these places, and we try to empower the girls that they came out of captivity. Christians in Syria and in Iraq, they don't want to speak too much. Probably it's a fear, but when we go there, they open up, and they feel like they can open up and tell us their stories. So we share their stories after their permission to the world. She tells one story of an Orthodox priest and an evangelical pastor. An Orthodox priest told me, when there was no water and there are only few drops of water left, I would rather divide it with the evangelical pastor, because I know if we both live, we're going to be more powerful together. If I live and he dies, I'm weaker. She hopes each part of the body of Christ will do their part. What am I called to do? Especially in the Western world. The Western church needs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he existing of Christians in the Middle East at this time. Chris Mitchell, CBN News, Jerusalem.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면서 가짜 뉴스도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불필요한 공포감 조성은 정부의 대응을 지연시키는 행위로 보이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변호사님 안 그래도 참 우려가 큰 상황에서 가짜 뉴스가 퍼지면서 참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먼저 이 가짜 뉴스가 뭔지 정의를 한 번 더 내려보고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가짜 뉴스에 대한 어떤 법적 정의는 없습니다. 네. 다만 가짜 뉴스는 문자 그대로 가짜 거짓 정보를 뉴스의 형태로 보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니까 이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유포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뉴스 형태로 보도가 되면 가짜지만 진짜로 오해해서 네. 그로 인한 불안감이 더 확대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이제 가짜 뉴스를 결국 어떤 정치적이나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고의로 뉴스의 형태로 가공해서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보도하는 그런 거짓 정보를 가짜 뉴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인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죠. 네. 그리고 네. 거기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있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정부에서는 사망자가 없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가짜 뉴스인 게 이제 나중에 밝혀졌고요. 또 하나는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 공문서가 결국 외부에 유출돼서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여러 가지 명예가 훼손될 수도 있고 한데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이제 불안감을 조성하니까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가짜 뉴스인지 여부를. 그리고 이제 뭐 포털 사이트에서도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신속히 삭제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불안감이 확대되는 것을 막겠다. 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검찰 측에서도 좀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검찰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검찰에서는 이제 가짜 뉴스가 이제 불안감을 너무 확대시키고 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영장까지도 발부하라. 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이외에도 이 확산하는 행위가 현행법상 문제가 되면 현행법으로 처벌하겠다. 네. 이렇게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현행법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이제 그 가짜 뉴스가 결국 어떤 특정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걸로 판단이 되면 네. 그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돼서 처벌받고요. 네. 또 어떤 뭐 그 단체라든지 또는 어떤 영업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영업을 방해하게 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요. 또 그 이외에도 국가의 공무를 방해한 그러니까 위계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면 위계한 업무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고 네. 그래서 이 가짜 뉴스가 가짜 뉴스 자체로서 처벌받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다른 형사법에 걸리면 그 형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죄마다 좀 처벌 수위가 다를 것 같은데 이 처벌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결국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네. 이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지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하도록 돼 있고요. 규정상.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위계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또 공무원이 그 가짜 뉴스, 공무원이 이제 그 확진자들의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을 때 이럴 때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이렇게 법에 네. 규정돼 있습니다. 네, 법 내용이 나와서 좀 시청자분들이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특정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마늘을 먹으면 퇴치가 된다 또는 특정 인물을 감염자로 유포하거나 또는 사망했다라고 잘못된 사실들을 유포했을 경우 이런 부분들도 모두 법적으로 약간 저촉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그러니까 가령 이제 확진받지 않은 인물을 이제 감염자라고 예. 해서 그 가짜 뉴스 형태로 유포를 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의 이제 명예가 사회적 평가가 저하돼서 명예가 이제 손상됐다고 판단되니까 이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특별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상 네. 형사처벌도 받지만 이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하면 민사상 배상 책임도 묻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허위로 신고하는 겁니다. 네. 내가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 같다 이래갖고 허위로 신고하고 또 병원에 갔더니 뭐 확진자라고 거짓말로 신고를 하면 물론 이제 자가로 이제 있으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국가기관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비용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결국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가 되기 때문에 네. 본인이 편하려고 하다가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로 이제 처벌받을 수도 있고요. 예. 이거 외에도 그 국가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그 확진자에 대한 뭐 문서 이런 것들 이거를 공무원이 외부에 공표를 하면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공표를 하면 네. 결국은 공무원의 그 비밀 누설죄로 또 형사처벌을 네, 받게 되는 예를 들어서 거죠. 또 앞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 중에 민간요법을 잘못 퍼뜨리는 경우도 사실 뭐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 부분까지 궁금한데요. 아, 그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네.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보면 네. 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 통신, 허위 정보를 통신한 자 이런 사람 네. 다 처벌할 수 있죠. 사이버상의 허위 뭐 내용을 이렇게 결국은 전파해서 어떤 사람이 피해가 온다거나 네. 하면, 근데 공익을 침해할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됐던 게 이제 미네르바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근데 미네르바 사건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 대해서 위헌 심판을 했는데 이 위헌 심판할 때는 형법 규정은 명확해야 되는데 추상적이다. 그래서 위헌 결정이 나서 네. 공익을 위해서 그런 정보를 주는 것은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네. 가령 뭐 마늘 장사가 마늘을 팔기 위해서 한다든지 자기 자신을 이익을 위해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경우에는 47조 2항에 의해서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처벌하려면 결국은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어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다는 그게 이제 입증이 따로 돼야 처벌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공익을 위해서는 처벌할 수 없지만 예. 결국 사익을 위해서 허위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아직 남아 있긴 하지만 그걸로도 처벌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그 가짜 뉴스를 결국은 작성한 자나 또는 이것을 유포한 자들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훼손했을 때 이럴 경우에는 작성자, 유포자 모두 다 형사처벌이 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성자도 이제 법을 받아서 처벌받게 되고 유포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유포자는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유포자도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을 했을 경우에는 네. 마찬가지로 작성자하고 같이 똑같은 그 조항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정말 여러 가지 사실들 저희가 좀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짜 뉴스를 유포하시는 분들이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서 메르스 사태 때는 뭐 구속 사태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메르스 사태 때 이제 문제 있었던 것이 이제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그때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았었죠. 근데 그때 누가 가짜 뉴스로 어느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입원 중이다라는 가짜 뉴스를 이제 퍼뜨렸죠. 네. 그 병원에는 이제 업무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래서 그런 걸 퍼뜨린 사람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또 그 당시에 그 작성자 유포자가 뭐 한 7, 8명 정도가 또 구속이 됐었고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도 허위 정보를 퍼뜨려서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계한 국가의 공무를 또 공무를 방해하거나 네. 이런 경우에는 구속돼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냥 허위 정보를 결국 허위 뉴스, 가짜 뉴스를 보도하는 것이 결국 가짜 뉴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한 불안감 유포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이 너무나 크고 네. 또 그로 인해서 피해받는 데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가짜 뉴스를 작성한다거나 또 유포하는 점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과자가 될 수 있고 중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퍼져서 모든 국민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을 때는 네. 이 불안감에다가 기름을 끼얹는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네, 되겠습니다. 불안감을 조성시키는데 주축이 되고 있는 분들, 네. 이분들 특히 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어떤 말씀을 기억하면 좋을까요? 결국은 이제 그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런 성구처럼 가짜 뉴스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이 나오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결국 이런 건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까지도 어려움에 처하게 한다는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모든 어려움이 하루속히 극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고 이런 과정에서 타인에게 해를 입히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가짜뉴스는 근절돼야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회 부서를 기존 10개에서 5개처로 통합한다고 밝혔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선 오늘날 드론을 활용한 선교 전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교총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성명을 발표하고 현 상황을 인류 공동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임원회를 열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의 통합권에 대한 모든 권한을 권태진 대표회장에게 위임했습니다. 네, 경기도 20개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추위는 6일까지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제조업에도 한파가 찾아오고 있는데 추위 속에서도 봄은 오듯이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야겠습니다. 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